미오캣 주간박근혜 9화 시작하겠습니다. 네, 주간박근혜 9화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을 맡은 저는 미디어오늘의 정상근 기자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신앙님 미디어오늘 대표이사 편집인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앙님입니다. 네, 지난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한 주 동안. 요새 한 주가 네. 굉장히 긴 것 같아요. 아, 길다고요? 네, 굉장히 길어요. 전 굉장히 짧은 것 같은데. 아니 이제 사건이 많이 벌어지니까 아. 그거는 길게 느껴져요. 아, 그쵸, 그쵸. 네. 하루하루는 되게 짧게 느껴지는데 저는 네. JTBC가 최순실의 태블릿 PC를 보도한 지 이게 한 달밖에 안 지났잖아요. 네. 근데 그 기간은 엄청나게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사람의 뇌도 열심히 두뇌 활동을 하면 시간이 천천히 가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네. 하도 두뇌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 네. 아니 당장 일주일 전에 우리가 방송을 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일주일 동안에 많은 사실들이 또 새로 드러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뭐 저희도 이제 따라가기가 너무 벅차가지고, 예, 이게 뉴스를 하나만 본다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온갖 뉴스를 다 봐야 지금 네. 그래도 이게 퍼즐이 좀 맞춰질까 말까 하여튼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이제는 제가 볼 때는 그림이 거의 다 그려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요? 앞으로도 드러날 거는 저는 많다고 봐요. 에피소드가 막 드러날 거는 많은데 그렇죠. 그 중에서 이제 또 뭐 아주 파괴적이고 폭발적인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이제 핵심은 저는 뭐라고 보냐면 박근혜와 최태민, 최순실로 이어지는 이 부녀가 성장기에 또래들과 소통할 경험을 거의 가져보지 못한 박근혜를 앞세워서 대통령으로 만든 다음에 그 권력을 이용해서 사익을 편취했다. 사익을 지금 뭐 드러나는 것만 해도 제가 볼 때는 뭐 곧 천문학적인 규모가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런 것을 취한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어찌됐건 뭐 말을 잘 하든 못하든 자기가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주도권을 가지고 했으면 되는데 모든 것을 최태민, 최순실, 정유라로 이어지는 가족의 뒷바라지를 받았다. 모든 것을 공유하는 것을 넘어서서 최태민, 최순실 가족이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은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심지어는 뭐 속옷 하나 고르는 것까지 아, 그렇죠. 다 해줬다니까. 최순득이 자기는 좋은 옷을 입고 박근혜 네. 대통령은 시장에서 옷 사가지고 입혔다 막 네. 그런 증언도 있었고. 네. 그래서 말하자면은 국정 자체를 박근혜 대통령이 수행을 한 게 아니고 네. 실질적으로는 최순실이 일관을 했다. 그렇죠. 그래서 박관천 경쟁이 실질적인 권력 서열 1위가 최순실. 이제 물론 이거는 2위는 이혼하기 전에 정윤회를 얘기하겠죠, 그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3위 박근혜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검찰에서 나오는 얘기 중에 정호성 비서관으로부터 확보한 최순실과의 그 통화 내역을 10초만 들으면 촛불이 횃불이 된다. 된다. 그런 예. 말을 했었죠. 예. 그런데 그 내용이 일부 이제 흘러 돌아다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마치 대통령이 비서관한테 지시하듯이, 심지어는 뭐 정호성 비서관 보고 왜 그거 안 했어? 말하고 지시하고, 빨리 하라 그래. 예, 빨리 하라 그래. 심지어는 대통령이 왜 빨리 안 하고 미적미적 하고 있냐라고 독촉하는 내용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게 아직은 찌라시 형태라 예. 이거를 이제 확실하게 이렇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예, 가능성이 대단히 높잖아요. 우리 모두가 예상했던 바로 그 그림이죠. 지금 나오는 그림들이. 온갖 상상할 수 없는 것도 다 현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죠. 근데 뭐 검찰이 이게 촛불이 횃불된다고 했으니까 네. 과연 그 정호성 녹음 파일 안에 뭐가 있느냐, 네. 좀 요게 공개되냐 아니냐에 따라서 또 파장이 또 엄청나게 클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포인트라고 할까요? 네. 길목은 핵심이라고 할까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최태민, 최순실, 정유라, 그다음에 최순덕, 장시호 이 가족 말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말고, 그다음에 이 국정농단에 가장 깊숙이 개입했거나 가장 많이 정확하게 알고 개입한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죠. 요새 점점 이름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가까워지고 네. 있죠. 예, 다 우리가 예상했던 거죠, 그죠? 그렇죠. 예, 김기춘 전 비서실장하고 우병우 민정수석. 전 민정수석 비서관. 네. 사실 그 두 사람이 제가 볼 때는 핵심이에요. 물론 박근혜, 최순실 이 가족들이 다 이익을 편취했지만, 네. 우병우 전 민정수석 비서관은 이제 다 드러났지만 민정비서관으로 들어가기 전에 최순실하고 우병우 비서관 장모하고 그런 뭐 돈독한 관계가 있었다. 뭐 심지어는 뭐 헬스클럽 사우나에 같이 다니는 회원이다. 뭐 맞아요. 예, 그런 얘기가 다 나왔고 초기부터 나왔죠. 예. 그다음에 이제 병사한 김영한 민정수석이 사퇴함으로써 우병우 민정비서관이 민정수석 비서관이 됐고, 우병우 비서관의 경우에는 최소한 청와대의 민정비서관으로
들어간 다음부터는 최순실, 최태민 일가의 전횡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고 그 중심에 있었을 거예요. 청와대 들어가기 전에는 우리가 더 밝혀봐야 되겠지만 뭐 저는 알 수 없다고 보고 적어도 청와대에 민정비서로 들어간 이후에는 충분히 알고 있었고 중간에 개입했고 그렇게 했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정윤회 문건이 터졌을 때 이미 우병우 민정비서관이 그랬죠. 동결했을 테니까요. 그리고 이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사실상 검사로서 뭐 유신헌법에도 관여했고 신직수 중앙정보부장이 이제 유신헌법을 만들 때도 가장 아끼는 검사였고 홍석현 지금 중앙일보 회장의 장인 신직수. 네. 그러니까 오늘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김기춘이 어떤 사람인지 좀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아, 예, 좋죠. 예. 지금 아마 계속 예. 화살이 김기춘 실장 쪽으로 날아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홍석현 회장의 장인이 신직수 씨인데 이분은 검찰총장을 임기제가 아닐 때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검찰총장을 거의 7년 정도 했을 거예요. 굉장히 오래 했네요. 아니, 지금까지 우리 헌정사상 최고로 길게 했죠. 아, 검찰총장을. 그럼 박정희 정부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핵심 중에 핵심이죠. 네, 그렇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죽을 때까지 법률 고문을 했고. 검찰총장 이후에도 계속 법률 고문으로서. 그 전부터도 했고. 아, 그 전부터? 예. 핵심 측근. 핵심 측근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유신헌법을 만들고 유신을 바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신직수 씨는 우리나라의 이제 검찰총장직이 원래는 이제 임기제가 아니었어요. 임기제가 아니었는데 이제 임기제로 바꾼 이유는 자꾸 이제 청와대에서 검찰총장을 이렇게 권력의 개처럼 주무르려고 그때 그냥 마음에 안 들면 제대로 수사하려고 그러면은 뭐 청와대 말 안 듣고 하면 그냥 바꿔버리니까 이제 이래 가지고는 검찰이 독립이 되겠냐. 그래서 검찰을 독립을 시키려면은 검찰총장부터 임기를 보장을 해줘서 정치 권력의 눈치를 안 보고 수사를 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실패했네요. 그래서 이제 임기제 첫 총장이 사실은 김기춘 검찰총장이에요. 아, 그래요? 네. 이게 몇 년도쯤이죠? 기록을 보면 청취자 한번 스마트폰 한번 쳐보세요. 네. 김기춘 검찰총장이 첫 임기제 총장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까지 검찰총장이 뭐 10명 이상 이렇게 거쳐갔잖아요. 한 20명 정도 될 거예요. 네. 그런데 임기를 채운 분이 임기를 못 채운 분보다 훨씬 많아요. 아, 임기를 채운 사람이요? 네, 임기를 채운 분이 그렇게 많잖아요. 임기제도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이제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자리가 주는 정치적 파괴력, 이런 게 엄청난 거고, 이제 정치 권력은 끊임없이 임기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수를 쓰더라도 마음에 안 들면 검찰총장을 쫓아내려고 했다라고 하는 걸 방증한다고 볼 수 있죠. 네. 가장 최근에 우리가 기억하는 거는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을 최동욱 검찰총장, 원세훈 국정원장을 이제 기소하려고 해가지고 제대로 수사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최동욱 검찰총장이 제가 볼 때는 청와대하고 조선일보가 거의 교감을 이룬 결과 저는 뭐 최동욱 검찰총장의 혼외 자식을 이렇게 빌미 삼아가지고 좀 쫓아냈다고 보거든요. 그걸 다 쫓겨났거든요. 당시 조선일보 편집국장이었던 강효상 현재 새누리당 의원은 부인을 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좀 의심이 가는 정황들이 좀 많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뭐 눈 가리고 앙호하는 거죠. 그거는 뭐 우리가 충분히 뭐 청취자 여러분들이 뭐 우리 국민들이 뭐 바보입니까? 다 아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검찰총장이 임기제를 도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임기를 채운 분보다는 못 채운 분들이 훨씬 많은데 신직수 검찰총장은 임기제가 아닐 때 이미 7년 가까이 했다 이거죠. 그때 검찰총장을. 그리고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그 다음날 법무부 장관으로 영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까지는 검찰총장하고 내일부터는 법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으로. 예. 또 법무부 장관 또 한 2년 가까이 하다가 또 내일부터 어디로 가냐? 중앙정보부장으로 갔습니다. 전 세계에서 민주공화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 네.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과 그다음에 국가 최고정보기관인 중앙정보부장 이 세 가지를 다 한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아마 신직수밖에 없을걸요. 아, 그래요. 어쨌건 유신을 떠받치는 모든 요직을 다 그렇습니다. 거쳐갔다고 봐야 되는. 그 중에서도 신직수 씨가 제일 중용을 하고 아꼈던 검사가 김기춘 검사라는 거예요. 김기춘이 처음 검사를 시작했을 때부터 뭔가 인연이 좀 닿았었나 보죠? 그랬겠죠. 그러니까 아마 유신헌법을 만들 때도 김기춘이 검사로서 역할을 많이 한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국가정보에 들어가가지고 국장까지 하거든요. 파견해가지고. 아, 신직수가 중앙정보부장일 때. 그 이후일 거예요. 아, 그 이후에요? 예. 이제 신직수 씨는 이제 박정희 때 검찰총장, 법무장관, 중앙정보부장 하고 물러났고, 김기춘 씨는
계속 승승장구했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저 중앙정보부에 들어가서 실제로 이제 이번에 드러나는 것처럼 최태민 관련 자료라 해가지고 네. 정보기관에서 만든 그런 자료 같은 게 돌아다니잖아요. 그렇죠. 그 자료는 제가 볼 때는 아마 국가정보원에서 만든 것 같아요. 중앙정보부에서. 네. 예, 그런 자료를 만들 때 김기춘 비서실장은 국가정보원의 국장으로 근무했다고요. 그렇다면 최태민, 최순실 가족 관계를 몰랐을 리 없다. 몰랐을 리가 없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저는 김기춘 실장은 이런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충실히 따랐을 거고 최순실 씨가 어떤 위치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동을 걸지 않았을 거고 오히려 심부름을 저는 했을 거라고 보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을 잘 모르고 그다음에 최순실을 잘 모른다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될 무렵에 그 원로 그룹이 7인회라고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맞아요. 그 7인회 중에서 지금 거의 대부분은 다 박근혜 대통령이 하고 거의 연락이 끊긴 것 같고 유일하게 김기춘 비서실장만 지금 신임이 계속되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 왜 그러냐면 김용환 재무부 장관이라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 40대 초반에 재무부 장관을 했습니다. 아. 그리고 김종필 자민련 총재가 또 아끼는 후배고 그래서 자민련 부총재도 했고 김종필 씨 밑에서 그래서 이 김영환 전 재무부 장관이 말하자면은 7인의 좌장 같은 분이에요. 아, 그래요. 그 좌장 같은 분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에 당선되고 네. 당선자 씨를 한번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만나서 이제 말하자면 충언을 드린 거죠. 공화당 때부터 아버지 박정희 때 재무부 장관을 40대 초반에 했던 분이니까 네. 최태민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너무 잘 아는 거죠. 모를 리가 없죠. 네. 네. 최태민, 최순실에 대해서 잘 아니까 최태민 관계는 좀 정리를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이제 조심스럽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말씀하시려고 저를 도와주셨어요. 박근혜 대통령에게 쏘아붙였다고. 네, 그렇게 쏘아붙이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전화도 다 끊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름 이제 되게 조심스러운 고언이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자기하고 최태민, 최순실 요 관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쓴소리를 하는 사람은 네. 그냥 자기 당선에 뭐 과거에 얼마나 자기를 도와줬던 거 상관하지 않고 그냥 잘라버리는 거예요. 뭐 그렇게 따지면은 이제 김기춘 같은 경우에는 김기춘 씨는 그렇게 안 했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관계를 네, 살아남은 네, 거죠. 살아남은. 인정하고 그 관계에 복무를 했던 그렇습니다. 네, 그런 거죠. 예, 그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봐요. 그러니 김기춘 씨가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기자들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모르고 알지도 못하고 만난 적도 없고 전화한 적도 없고 기자들이 물어보지 않은 것까지 다 얘기하는 것은 저는 도둑이 재발이 저리는 거다. 왜 굳이 물어보지 않은 것까지 다 그렇죠. 혼자 대답을 네, 할까? 네. 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정황상 김기춘이 절대 모를 리는 없고. 모를 리가 없죠, 그거는. 네. 네. 이미 뭐 수사에서도 계속 나오지 네,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모를 수가 없는 모른다는 거는 그거는 눈 가리고 하늘을 가리는 거예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김종은 김기춘이 최순실에게 연결해줬고, 네. 그리고 차은택은 최순실이 최순실, 김기춘에게 네. 연결해줬다. 그러니까, 그런 증언도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주소를 적어줘서 이리 찾아가봐라 가봤더니 비서실장 공간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딘지 모르고 한 거예요. 처음부터 최순실가 이 비서실장 공간이니까 청와대 비서실장 공간이 찾아가라 이게 아니고 주소를 적어줘서 갔더니 청와대 비서실장 공간이었다는 거죠. 네. 아니 근데 최순실 씨는 민간인인데 네. 이게 뭐 상식적으로 딱 생각했을 때 대통령 비서실장한테 보내는데 대통령 비서실장이라고 말도 안 하고 보냈다는 거는 이거 좀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죠. 국정의 최고 책임자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면 설명이 안 되는. 제2부속실의 주인공이었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보내는데 그런 말도 안 하고 보냈다. 제2부속실의 네. 주인공이었으니까. 그런 게 아니라면은 네. 이렇게 보내는 게 이제 설명이 잘 안 되는 네. 거죠. 그러니까 심부름하듯이 이렇게. 지금까지 검찰이 갖고 있는 정호성 비서관의 스마트폰 녹취록 그게 흘러나오지 않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어쨌든 그래도 뭐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에 좀 도움을 받은 거 아니냐. 말하자면 제1부속실의 주인공하고 제2부속실의 주인공이 서열이 제1부속실의 주인공이 위에 있고 제2부속실이 그다음 뭐 아니더라도 어쨌든 그 아래에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게 상식이죠. 예, 제1부속실은 과거에 대통령들이 하신 거고 남자 대통령들이 하신 거고 네. 예, 거기 이제 뭐 부속실에서 보좌하는 거고 제2부속실은 영부인을 보좌했던 거란 말이죠. 그렇죠. 제2부속실이. 그러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여성인데 제2부속실의 주인공도 여성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두 여성 중에 누가 실질적인 권력 우위에 있었냐라고 하는 점에서 이제 조금씩 드러나는 것이 최순실이가 박근혜보다 훨씬 우위에 있었던 부속실의 주인공이다. 권력이 있었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지금 하나씩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박관청 경정은 이미 청와대에 있을 때 알았기 때문에 그걸 미리 얘기를 했고. 그렇죠. 이제 우리 국민들은 그걸 하나씩 정말 처참한 기분으로 지금 우리를 눈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게 참 갈수록 공개가 되는 게 전주에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사소해지고, 좀 이게 뭐랄까요? 하여튼. 다 나올 거라고 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근혜와 최태민 혹은 정유라 혹은 뭐 최순실 이런 가족들이 직접적으로 그 사람들의 말과 행동한 짓 속에서 정말 우리가 어처구니 없고 지금까지 나왔던 것보다 상상할 수 없는 것도 나올 수가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렇게 농단을 부리도록 결정적으로 옆에서 돕고 방조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아무리 그래도 실행에 옮긴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안종범 정책기획 수석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재벌들 돈 뜯는 심부름을 한 거고 그렇죠. 이제 그러면 이제 최순실은 수금에 간 거고. 그럼 예. 전반적인 이 국정농단은 누가 예. 모자를 했는가? 기획은 최순실이 한 것 같고. 네. 그러면 대통령은 이제 그걸 행동대장이 돼가지고 실행에 옮긴 거고. 대통령이 직접 재벌 회장들을 독대를 해가지고 뭐 직접적으로 그런 것도 있고. 실제로 이제 구체적인 액수는 또 안종범한테 시켜서 한 것도 있고 그래서 안종범은 그걸 이제 대통령이 지시를 받아가지고 수행한 거고 최순실은 기획을 하고 그 이득을 그냥 고스란히 통째로 가져가는 거고 물론 최태민, 최순실, 최순덕, 최순천, 정유라, 장시호 이런 가족들이 3대에 걸쳐서 가지고 있는 이 재산들이 상당 액수가 박정희 대통령 비서실에 있는 청와대 비서실에 있던 그 금고에서 나온 6억일 수도 있고 아닌 다른 자금으로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이 작물 중에서 처분한 돈을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관리할 수가 없으니까 공인이니까 그걸 차명 관리했을 수 있어요. 그거는 당장 영남대학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그 영남대학의 이사장을 오래 하고 이사를 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작물 관리 18년 하는 동안에. 돈 되는 건 다 팔아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영남대학의 전신 대구대학의 설립자의 손자분이신 최염 선생이 기자회견에서 다 밝혔어요. 심지어 선산까지 팔았다고. 선산 판 게 아니고요. 지금 사실은 경주 최부자 살고 있던 경주에 생가 있잖아요. 네. 그것도 영남대학 소유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재산을 판 게 아니라 네. 남의 거를 다 뺏어 와가지고 네. 그걸 팔아버렸다. 네. 그래서 그 돈이 제가 볼 때는 대부분 혹은 상당 액수가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최태민, 최순실 요 일가로 저는 들어갔다고 봐요. 그 관련해서 좀 재밌는 얘기가 저번 주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나왔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은 최태민이 갑자기 박정희 대통령 사후죠. 네. 박정희 대통령이 죽은 다음에 네. 이제 유경재단 이런 거 운영하는데 개입하다가 어느 날 딱 가니까 거기 최태민이 금고를 금고가 엄청 큰 금고였대요. 네. 근데 그 금고 안에 엄청난 현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대체 어디서 나온 돈인가? 그게 아마 의붓아들인가 아니면 뭐 하여튼 그분이 증언을 했던 건데 조순재 씨가 증언한 거죠. 조순재 씨가 이제 임선희 씨가 그러니까 최태민의 5번째 부인 임선희 씨가 전 남편에서 낳은 아들일 거예요. 네. 임 씨가 최순실 씨의 어머니 되시는 분이죠. 최순실의 어머니. 그렇습니다. 네. 임선희 씨. 전 남편에서 낳은 아들일 거예요. 네. 그런데 실제 조순재 씨는 임선희 씨의 전 남편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한 기간 동안에는 거기서 지위를 누린 것 같아요. 영남대 이사였잖아요. 네네. 근데 오히려 임 씨의 자식이 최태민 일가의 그런 행위들의 중간에 껴있고 최태민의 뭐 다른 부인에서 난 아들들 같은 경우에는 좀 배제가 됐던 것 같다는 좀 생각도 좀 들고요. 그렇죠. 이제 최대석 씨가 이제 최태민 씨의 4번째 부인한테서 난 아들로 알려져 있어요. 네. 전 부인한테서 난 소생의 아들들은 아마 소외를 당한 것 같고 임선희 씨가 최태민 씨하고 사이에 난 아이는 아니지만 전 남편의 아들인 조순재 씨까지도 사실은 편취한 재산을 공유하는 데 가담을 하고 이익을 나누었는데 나중에 이제 임선희 씨가 죽고 나니까 최순실, 최순덕 요 자매들이 친오빠가 아니니까 저쪽을 좀 배제한 거 아니냐. 그래서 결국에 이제 조순재 씨는 그동안에 사실은 뭐 호식을 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영남대 이사도 하고 그 안에서 뭐 이렇게 누릴 건 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 지금 뭐 최순실, 최순덕, 최순천, 정유라, 뭐 장시호 이 가족들이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재산만큼은 안 되겠죠. 그죠?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이 이렇게 터지니까 비로소 이제 옛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알고 싶다를 그걸 딱 보면서 저것이 혹시 박정희 대통령이 숨겨왔던 어떤 재산들이 아니었나 그런 의혹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시해됐을 때 그 청와대를 접수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국군 보안사령관 전두환이 이제 그 딱 접수했단 말이에요. 그랬죠. 접수해서 보니까 금고가 2개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는 대통령 비서실에 있는 금고 하나하고 실제 하나는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열고 닫고 해서 꺼내는 박정희 대통령 집무실에 있던 금고 그 2개가 있었는데 비서실에 있는 금고는 비서실장이 관리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돈이
뭐 8억인가 그랬는데 그 중에서 일부를 정승화 육군참모총장한테 계엄사령관이니까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어쨌든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체포하기 전에 12.10을 일으키기 전에 일입니다. 이게. 그렇죠. 예. 시해된 후에 약 한 2달 정도 그렇습니다. 동안 12.12를 일으키기 전에 직전에 이제 그렇게 이뤄진 거죠. 그래서 이제 청와대를 접수해 보니까 금고가 2개 있으니까 비서실에 있던 금고의 돈을 챙겨 보니까 이제 그렇게 있으니까 계엄사령관님 부하 직원들하고 이렇게 쓰실 일 있으면 좀 쓰시고 그리고 나머지 6억을 이제 박근혜한테 줬다는 거죠. 그러면은 박정희가 직접 관리했던 그 금고에 있던 돈은 어떻게 되는지 행방을 모르는 거죠. 그거는 묘연하다. 6억이라는 게 비서실에 있던 그 금고에서 나온 거고 예.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꺼내 쓰던 그 금고는 아직 얼마가 있었는지 그 돈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죠.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걸 모른다. 근데 이제 저는 지금 이제 우리 기자들이, 우리 언론사들이 뭐까지 봐야 된다고 생각하냐면요. 최순실 일가가 돈을 해외에 많이 빼돌려놨을 거라고 봐요. 물론 이제 독일에 이번에 또 밝혀졌지만은 그러면 독일의 뭐 부동산뿐만 아니고 현금으로 다른 나라에 많이 빼돌려놨을 거다.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은 지금 이제는 외무부에 있는 우리 외교관들이나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내부 고발을 좀 해야 돼요. 무슨 뜻이냐면 외교 행랑으로 현금 다발을 해외로 많이 빼돌렸을 가능성도 있다. 현금을. 그러니까 국가를 이용을 해서 자기 개인의 돈을 빼돌렸을 가능성. 지금까지 최순실이가 국정농단한 정도와 내용들을 보면 외교 행랑을 당연히 이용했을 거다. 재산 빼돌려. 사실 지금 이 정도의 국정 개입 정도면은 뭐 군을 움직인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외교 행랑은 못 건드리거든요. 설사 그 안에 뭐 마약 같은 게 들어있어 의심이 돼도 그건 안 건드립니다. 그거는 뭐 거의 그 정도 되면은 외교 행랑을 건들 정도 되면 거의 나라와 나라 사이에 뭐 전쟁 네. 하고 난리 납니다. 그런데 외교 행랑은 웬만해서는 안 건드리거든요. 왜냐하면 그건 취해법건지 되니까.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외교 행랑을 통해서 최순실 일가는 많은 현금을 빼돌려가지고 지금 해외에 비밀 계좌에 가지고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추정합니다. 조금 더 나가서 그 외교 행랑을 통해 밖에 있는 물건을 들여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반드시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반드시 외교관들이 그걸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네. 그 외교 행랑을 관리하고 관수하고 하는 정부 관리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 사람들이 지금은 내부 고발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고해성- 뭐가 있었는지 알 것이다. 고해성사를 해야 됩니다. 네. 제보를 해야 됩니다, 언론에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러면 조금 앞으로 좀 돌아가서 이 네. 김기춘과 우병우를 어떻게 봐야 하나? 이게 뭐 그냥 단순한 협조자만은 아니죠,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공모죠. 네. 공모. 그러니까 공모인데 네. 그 사이에서 최순실한테 모든 그런 게 다 재화를 몰아주는 역할뿐만 아니라 자기들도 좀 먹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 비서관이 최순실한테 직접적으로 K스포츠나 미러나 이런 미러재단 이런 걸 하고 막 최순실의 편의를 눈 감아주거나 봐주고 정윤의 문건을 이렇게 네. 아무 문제 없었던 걸로 이렇게 검찰을 장악해가지고 처리하고 하는 과정에서 최순실로부터 직접적인 대가를 네. 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대신 우병우 민정수석 비서관은 검찰에 있을 때나 청와대에 있을 때의 직위를 이용을 해서 자기 처가나 자기가 받은 상속재산이나 이런 걸 상속세라든가 뭐 이런 그다음에 부동산 거래라든가 이런 처가와 관련된 이런 데서 엄청난 이득을 취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미 뭐 넥슨에서 뭐 땅 사준 또 그렇죠. 네, 그런 지위가 것들은- 없으면은 그렇게 안 되는 그런 거죠. 것들은 이제 검찰에서 제대로 우병우와 관련된 불법 행위나 비리를 조사를 해가지고 처리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관련된 것도 있으면은 그것도 처벌하면 되고, 저는 김기춘 씨는 뇌물죄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봐요. 아, 그래요. 예, 왜 네. 뇌물죄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의원 시절에 부반 발의를 다른 의원들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그렇게 많이 안 했거든요. 거의 1년에 한 개 꼴이더라고요. 네, 뭐 네. 의정 활동 자체를 별로 뭐 열심히 안 했으니까. 네. 그런데 배아줄기세포 규제와 관련된 거라든가 바이오 산업 육성에 관한 그런 법안은 발의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의원 시절에 그렇게 발의를 해놓고 청와대 대통령에 들어갔어요. 들어간 다음에는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관한 규제들을 막 풀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랬죠. 예, 그것도 이제 보도로 드러났죠. 예, 풀기 시작했고, 그거는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 지지난주에 이제 SBS가 보도를 한 거죠.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산업을 국가의 신성장 동력 산업 중에 하나로 네. 채택을 해서 국가적으로 그게 추진을 하겠다. 그런데 때를 같이 해서
삼성도 이제 바이오 산업 육성. 바이오 산업 육성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를 합니다. 이건희 사장이 이건희 회장이 계실 때 예. 했던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저는 서로 제가 볼 때는 짜고 했을 가능성도 있고 거기에 그 가운데에 최순실이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런 과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면은 배아줄기세포 연구나 바이오 산업 육성을 하게 되면 잠재적 수혜자가 누구냐? 뭐 규모에서는 삼성이 제일 클 거고요. 그다음에 그렇죠. 차움. 차병은 그룹이 잠재적 수혜자라고요. 근데 그 차움의 김기춘 실장이 일본 차움에 가서 돈도 안 내고 배아줄기세포 아니 돈 냈어요. 한 번 냈다면서요. 4번 했는데. 그러니까 그게 자체가 이제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보기에 따라서는. 그렇죠. 그렇잖아요.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면서 그런 업무 연관성이잖아요, 직접요. 직무 연관성이 바로 드러나는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어떤 형태로든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서 처벌을 받아야 될 거라고 보는데요. 그렇죠. 이게 다들 모든 국민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근데 이 검찰이 그 검찰 선배들, 그러니까 우병우나 김기춘은 아직 건드리질 않아요. 뭐 특검을 통해서 밝혀질까요? 뭐 이런 것들이? 저는 특검을 하게 되면은 밝혀지리라고 봅니다. 근데 제일 좋은 거는 특검을 통해서 밝히는 것보다는 지금 검찰 수뇌부가 그걸 밝히는 게 좋아요. 나름 검찰총장이 굉장한 의지가 있어 보이긴 해요. 지금 검찰 수사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래저래 막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검찰 수뇌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검찰 조직이 완전히 해체 소리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완전히 위기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뒤늦게 깨달은 것 같아요. 이렇게 가다가는 더군다나 뭐 늑장 수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호성 비서관의 전화기 녹음 녹취록도 뭐 발견이 되고 뭐 이 총 뭐 안정부의 메모도 다 발견되고 해서 이제 여기서 봐준다는 것은 검찰의 존재 이유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증거인멸을 할 시간이 다 있었는데 네. 정호성은 녹취를 지우지 않았고 네. 안종범은 메모를 찢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지금 검찰 안에서 그 차은택 그리고 뭐 김종, 뭐 최순실 지금 서로 떠넘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최순실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하루 시간을 줬잖아요. 네. 그 하루 시간 준 것도 그건 검찰이 잃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네. 애초에 박근혜 대통령은 형사수출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었어요. 경찰에서. 네.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최순실이 귀국해가지고 검찰에서 하루 동안 봐줬을 때 했던 게 제가 볼 때는 현금 인출해가지고 어디다 숨겨놓는 작업을 가장 했을 거다. 하나는. 그렇죠. 두 번째는 이제 증거인멸, 각종 뭐 서류 파기하고 하는 그 두 가지를 초동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시간을 하루를 검찰이 줬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초기에는 이것을 대충 해서 넘어가려고 했던 거로 이제 드러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이게 내용들을 보니 이렇게 처리해가지고 이 검찰 수뇌부 개인의 명예라고 그럴까 신상은 말할 것도 없고 이제 완전히 검찰 전체가 순장이 될 수 있겠다. 순장이 될 수 있죠. 거기다가 중요한 것은 일선 수사 검사들, 일선 젊은 검사들이 그것을 보고 가만히 있을 거냐는 거예요. 젊은 검사들은 연판장을 돌리던 재에서 수뇌부를 전부 순장조를 리스트를 블랙리스트를 만들 거라는 거죠. 그렇죠. 검찰을 살려야 되니까. 검찰은 살려야 되니까. 왜? 이 사람들은 검찰 손에 끝나면 그만이지만 또 변호사 나가서 하면 되지만 검사들은 계속 검찰을 지켜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젊은 검사들은 가만히 안 있을 거라는 거죠. 지금 뭐 자기들이 수사 못했는데 특검에서 그걸 밝혀내면은 그러면요. 진짜 타격이 엄청난 거죠. 그럼요. 검찰 입장에서. 네. 그러면 그 사람은 뭐 변호사 해도 얼굴도 못 들고 살아요. 네. 네. 거기다가 이 100만 촛불 장난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전 세계에도 이런 평화적인 시위 유례가 없어요. 전 세계 지구상에 이 처음 있는 거예요. 게다가 또 4주 연속 이렇게 엄청난 많은 분들이 모여가지고 저도 이번 주에는 광화문을 가긴 했었는데 조금 늦게 도착을 했거든요. 광화문에 가지도 못했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이준식 교육부총리가 국정교과서 얘기했지만 한 발 뺐잖아요. 그랬죠. 네. 다들 지금 순장이냐 아니냐 그 기로에 서 있는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네. 네. 그런데 이제 바로 이제 이 그냥 처리하려고 그러니까 그동안에 해왔던 것들이 너무 속보이니까 이제 말하자면 질서 있는 퇴진을 하는 거죠, 지금. 아, 그렇죠. 이준식 교육부총리는 지금 네. 질서 있는 퇴진을 하는 거죠. 국정교과서를 가지고. 게다가 또 이제 이번 주 그러니까 12월 2일까지 특검을 임명을 해야 하고 그리고 또 국정조사도 11월 30일부터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네. 또 여기서 또 어떤 것들이 또 터져나올지 모르니까 네. 이번 주가 이제 순장조가 뛰쳐나오느냐 네. 지금 안 나오느냐 네. 순장이 되느냐 그리고 이제 이미 이제 이렇게 국민 뭐 90% 이상의 국민들의 마음이 박근혜를 떠나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지금 말로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리 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동안에 이제 숨죽이고 있던 분들이 네. 최순실과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를 옆으로 조금이라도 박근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제보를 할 거라고요. 그렇죠. 계속해서
계속 제보자가 나올 겁니다. 이제 조금씩 계속 나오고 있어요. 계속 예. 제보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게 이제 민심이에요. 민심이고 다만 이제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좀처럼 물러나지 않으려고 할 거다. 더 상상하기 어려운 충격적인 내용들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물러나지 않고 이제 버틸 거라고 제가 이제 처음부터 저번 주부터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예상을 했는데 최근에 청와대 대변인이 정영국 대변인. 대변인인가 청와대 관계자의 이름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촛불 사태를 심각하게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그런 발표를 대신했어요. 맞아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작지만 상당한 변화라고 봐요. 한 3주 전부터 그러지 않았었나요? 그렇잖아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 변호사 있잖아요. 유형아. 유영아 변호사는 그렇게 안 했죠. 계속 그냥 다른 길로 왔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러니까 네. 오늘이면 28일 유영아 대변인이 29일에 대면 조사가 예정이 돼 있었는데 요청을 보냈죠, 검찰이. 근데 유영아 변호사는 응할 수 없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좋게 해석을 하면 뭐 좋게 해석한다기보다도 이제 박근혜 입장에서 보면 저는 어차피 29일 대면 조사 받아가지고 가서 진술했는데 뭐 나중에 특검이 와가지고 또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면 또 지가 또 거짓말 한 꼴이 되니까 아예 특검으로 가자. 특검으로 가자. 아니면 특검은 또 다른 핑계를 대가지고 또 거부하면 되니까 정치적 중립성이 안 된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네. 그렇게 거부하면 되니까 그런 걸로 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는 사실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의 촛불 상황이 얼마나 민심이 정말 어디까지 가 있는지를 정말 실감 못했을 수도 있어요.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다. 실감을. 실감을. 내가 무슨 잘못을 얼마나 크게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심각한 잘못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 실제로 깨닫지 못했을 수가 있다. 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니 왜들 저러는 거야? 나 네. 평소에 하던 대로 했는데. 내가 선의로 했는데 네. 최순실이 이 나라의 주인은 난데. 네, 그렇게 했는데 왜 그랬지? 그런데 이제 이게 4주, 5주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문고리 3인방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있을 때는 감히 그런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그렇죠. 한광옥 비서실장 새로 들어왔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정무수석 이런 사람들이 들어왔으니까 이제는 어디 가서 물어볼 데가 많지 않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면 적어도 한광옥 비서실장 정도는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을 하면서 위기 시에 위기 관리를 해본 경험이 있는 분이거든요. 네. 그러니 냉정하게 냉혹하게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어떤 상황인지 현실적인 타개책이라고 할까?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를 정말 진솔하게 얘기할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지금은 사면초가 돼 있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네. 실제로 저번 주말에 완전 사면초가였어요. 사면초가 됐고 촛불들이 다 둘러싸가지고. 사면초가 됐고 실제로 지금 주위에서 뭐 얘기를 마음 편하게 솔직하게 진솔하게 얘기를 해줄 사람도 그렇게 거의 없다고 봐야 돼 이제. 그렇죠. 네. 그리고 자기 손발이 돼줬던 사람들은 하나 둘씩 탈출하고 있고. 탈출하고 있거나 아니면 잡혀가거나.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한강욱 비서실장 얘기를 안 들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마 한강욱 비서실장은 공식 비공식 루트를 통해서 엄청나게 여론 형성청 자기가 아는 뭐 정계 언론계 이런 사람들을 접촉을 비공식적으로 해서 수습책을 막 짜내고 있을 거예요. 마련하려고 할 것이다. 네. 근데 뭐 수습책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내가 오늘 물러나겠다. 그래서 아마 특검 수사를 받고 물러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요. 네. 그 전에 물러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특검 수사를 받으면 끝까지 갈 거고 안 물러나고 갈 거고 버틸 거고 특검 수사를 받기가 싫으면 특검 수사를 거부를 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거부를 할 가능성이 없고 거부를 했을 경우에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이제 민심이 또 달라지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그때는 정말 촛불로만 있으려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죠. 예. 국민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참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지금은 굉장히 인내심을 많이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럼요. 예. 네. 그러니 만약에 특검 수사까지 거부한다? 자기 입으로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안 받겠다? 그때는 안 받겠다는 이유가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 이유를 대가지고 이유가 있으면 안 받고 이유가 없으면 받고 그래야 되나요? 대통령이 약속했는데. 그렇죠. 그때 조건을 그럼 붙였습니까? 특검이 엄정한 중립을 지키면 받겠습니다 했습니까? 그럼 특검 수사 수용하겠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럼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되면 특검을 거부하거나 특검을 도저히 거부했다가는 촛불이 햇불로 바뀔 것 같다거나 녹취록 까기도 전에. 네. 그리 되면은 이제 그냥 자진 사퇴할 가능성인데. 그 말씀하신 부분에서 재밌는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청와대 참보하고 친박에서도 질서 있는 퇴진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게 수습책을 찾다가 이제 도저히 가능성이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건지 그런 얘기들이 좀 나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리석다는 게 뭐냐면요. 네. 물론 우리는 그런 위치에 안 가봤지만 제가 정치를 관찰한 분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김대중, 김영삼, 노무현 대통령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비교해보자고요. 애초에 이런 일은 없었고. 아니 물론. 그런데 그분 전
현직 대통령들은 네. 그렇게 사실관계를 파악하거나 할 때 그렇게 늦질 않아요. 그렇죠. 바로바로 파악을 하고 바로바로 그냥 깨끗하게 인정할 건 인정하고 수습에 들어갔다고요. 두 번, 세 번 맞지 않고 한 번에 딱 끝낸다고. 그게 올바른 거예요. 그게 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게이트 터졌을 때 그냥 깨끗하게 물어놔버렸으면은 이제 그다음부터는 국면이 바뀌어요. 최순실, 박근혜 요 비리나 진상조사를 언론이 경쟁하듯이 하는 게 아니고 그다음부터는 선거 국면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예. 더 이상 자기의 그렇죠. 그거가 좀 치부라든지 치부들이 이제 드러나지 않고 묻힐 수 있었죠. 물러났으면 기자들이 뭐하러 그 청와대의 약품까지 조사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 약품도요. 제가 볼 때는요. 리스트를 조사를 하거나 의료보험관리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같은 데 가면은 그와 관련된 자료가 있을 거예요. 그 자료의 목록들을 쫙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것도 다 드러날 거예요. 그러면 뭐 불면증이 있다든가 뭐 하여튼 뭐 우울증이 있다든가 그런 목록만 보면 어디 가서 어떤 시술을 받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의료보험관리공단에 있는 자료들만 쫙 열람이 되면 네. 저는 검찰은 그걸 갖고 있을 거라고 봐요. 그거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청와대 들어가가지고 혹은 그 이전부터 국회의원 할 때부터 당대표 할 때부터 어떤 처방을 받고 있었나. 그거 보면은 질환을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참 민망하죠? 참 민망한. 네, 그렇죠. 청와대 약품 나온 것만 봐도, 네, 좀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비아그라 이야기 하나 했대요. 아니요, 그건 다음에. 아니, 왜냐면 우리가 네. 비아그라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네. 위험한 약품이에요. 비아그라가요? 너무 위험한 처방이에요. 원래 그게 피를 잘 돌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사실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하고 상관없이 네. 그 비아그라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상관없으면 안 했으면 좋겠는데. 아니 기왕 이렇게 된 김에 네. 기왕 이렇게 된 김에 우리가 흔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약 모르고 남용 말고 약 좋다고 과용 말자. 옛날에 그 60년대 70년대 표어가 있었어요. 그런 표어가. 예. 그러니까 약을 모른 채로 모르는 약을 막 함부로 먹지 말자 이거야. 약을 알고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요. 약은 독성분을 순도를 낮춰가지고 만든 게 약인데 독성분을 성분을 낮춘 거예요. 그게 약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약은 독이다. 또 뭐 이걸 또 역으로 하면은 모든 독을 순도를 좀 낮춰서 잘 하면은 약이 될 수 있다. 근데 모든 약은 독 맞아요. 그러니까 또 약이 좋다고 해서 많이 먹으면 되겠어요? 적당히 먹어야죠. 네. 이제 그런 차원에서 비아그라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모른다. 이것만 얘기할게요. 네. 미국에서 이게 원래는 심장 기능이 떨어진 사람들을 펌프질을 좀 도와주는 그런 약품인데 그렇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발기부전 치료제로 이제 작용이 있다는 걸 밝혀져서 이제 그걸 발기부전 치료제로 그래서 이게 위험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람들은 심장이 괜찮고 나이가 40대 50대는 젊은 사람들은 이걸 먹으면은 잘못하면 심장마비 올 수 있고 뭐 다른 부작용도 있어요. 제가 그 부작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발기부전 환자에 한해서만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약국에서 팔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의사의 처방을 받아가지고 비아그라를 복용한 사람 중에 1000명 중에 3명, 0.3%가 눈이 멀어요. 그래요? 그게 눈이 멀어요? 네.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펌핑을 세게 해가지고 이 달동네까지 물을 이게 보내야 높은 고지대도 이제 물이 올라가는데 이제 그 남자의 그 부위에 이게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거기까지 이제 물이 가려고 하니까 펌핑해서 이제 거기까지 가는데 그 멀리까지 가기 전에 가장 가까운 데 있는 눈에 있는 실핏줄이 터지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걸 정력제나 뭐 이런 걸로 보면 안 된다니까요. 고소정세에 뭘 쓴다. 고산병. 고산병에 쓴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그 주장이 네. 100% 틀렸다. 100% 맞다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에 따라서 2,500, 3,000만 올라가도 초기 경미한 고도정세가 올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전문 산악인들 같은 경우에는 6,500, 7,000 막 이렇게 올라가야 있는 거죠. 그래 이제 최근에 어떤 사고가 있었냐면은 춘천에 있는 강원민방이라고 있습니다. G1. 네. 그 강원민방의 회장님이 회사 간부들하고 5,900에서 6,000 넘어가다가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그 고산병이 오셔가지고. 그때 고소정세가 왔는데 그 고소정세가 오면 무조건 백해야 돼요. 내려가야 돼요. 고도를 무조건 낮춰야 돼요. 다른 처방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평지에서 뭐 마라톤을 했다. 운동 많이 한 것도 아무 소용없어요. 고산병은요? 고산병은 그냥 산소 부족에서 오는 거니까. 물론 운동 전혀 안 한 사람하고 황영조 선수나 이봉주 선수처럼 마라톤 많이 해가지고 폐활량이 좋은 사람은 약간 차이 나겠지만 네. 운동을 평지에서 운동을 많이 했다고 해서 고소정세가 안 오냐? 그렇진 않아요.
이거는 산학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니까 산학의들이 하는 얘기예요. 이건 네. 의사들이 하는 얘기인데 어쨌든 그 청와대에서 구입한 그 비아그라는 사람마다 이제 건강 상태가 다르니까 1,500, 3,000 뭐 이렇게 뭐 아프리카에 이게 뭐 좀 고도가 높은 도시에 가가지고 뭐 케냐 나이로비나 뭐 이런 데 가서 그게 필요할 수도 있어요. 필요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그 하나만으로 딱 이게 믿어라. 이거는 그거 가지고는 우리 국민들이 설득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러면 다른 약들은 또 그럼 뭐냐? 그러니까요. 다른 거 숨긴 거는 뭐냐? 비아그라 같은 경우는 처방을 받아야 먹을 수 있는 약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대량 구매해가지고 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처방을 해야 되는 거죠. 고산병의 약도 있는데 비아그라가 잘 들을 수는 있겠지만 가령 만약에 이걸 사가지고 갔다면 저는 이해를 했을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우황청심환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 우황청심환이 고려 우황청심환이 원조예요. 중국제 우황청심환 원조 아니에요. 아, 예, 그렇죠. 예. 원조 광동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 우황청심환 같은 경우에 약간 이제 고지대를 등반을 하거나 트레킹을 하다가 이제 몸이 좀 가라앉는다거나 좀 지치거나 좀 정신이 혼미하거나 네. 그랬을 때 이 뭐 뇌졸중에 먹는 거지만 그럴 때 우황청심환 먹는 건 도움돼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우황청심환을 가져갔다면 그건 제가 볼 때는 괜찮은 거예요. 아, 그거를 청와대에서 대량 구매했다고 전혀 이상할 건 없죠, 사실. 그렇죠. 네. 예, 우황청심환은 상비하게 누구나 먹어도 돼요. 네, 약국에서 살 수가 있으니까. 어린아이든 노인든 다 먹어도 돼요. 그리고 그 실제로 그건 효과가 있어요. 굉장히 그건 비상시에는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다만 그거는 하루에 4개 이상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뭐 7시간 내에서 막 떠드니까 뭐 SBS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 그게 이제 뭐 7시간의 비밀 막 보도한다니까 이제 지레 놀래가지고 뭐 이제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렸잖아요. 네. 근데 아니 그럼 7시간 동안 뭐 서면 보고를 받고 한 건 다 좋은데 그러면 7시간 동안 내내 그거 말고 보고받은 거 말고 뭐 했냐? 라는 걸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무슨 보고를 받고 아니, 또 그러니까 무슨 보고받은 지시를 거, 내렸길래. 보고받은 거 말고 네. 남는 시간에 그때 뭐 하고 있었냐? 그것만 얘기하면 돼요. 아, 그렇죠. 예. 근데 그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을 수 있겠어요? 아니, 그리고 보고를 받았다는데 딱 나와가지고 뭐 구명조끼 입고 그렇지, 있는데 왜 안 나오냐.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문고리 걸릴까지만 모든 서류가 보고됐을 거다. 박근혜는 그 서류를 받아보지 않았다. 예. 그럴 그러니까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구두 보고든 서류 보고든 문고리까지만 갔지 문고리에서 박근혜 대통령까지는 안 간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쪽지를 입었다는데 어떻게 그런 얘기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김기춘은 확실히 알고 있고 문고리 사문방도 알 가능성이 높다. 당연하죠. 그렇죠. 예. 네. 뭐 그것도 이제 그러면 조만간 밝혀지겠네요. 이제는 검찰이 플리바게닝을 해야 될 때예요. 플리바게닝. 플리바게닝은 뭐냐면 네. 미국에서는 아주 일상화되어 있는 거거든요.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관이 수사기관에서 범죄 피의자를 데려다 놓고 네가 이러이러한 것을 불면은 내가 네 형량을 낮춰준다. 네가 안 불면 다 이게 나중에 다 드러나면 니는 더 많이 산다. 형량을. 거짓말하면은 형량이 드러난다. 드러난다. 네. 왜냐 어차피 다 수사하면 밝혀질 건데. 네, 우리 다 가지고 있는데. 네. 있는데 네가 지금 순순히 밝혀라. 밝히면 내가 형량을 조금 깎아줄게. 이른바 정상 참작을 해줄게. 라고 하는 게 플리바게닝이에요. 그걸 지금 검찰이 하고 있을 거야 아마. 아마 최순실한테도 하고 있을까요? 그러면 다 불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것도 생각하거든요. 최순실이 이제 검찰에서 박근혜 사이에 있었던 걸 비화를 이야기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아, 그래요? 네. 네. 왜? 박근혜 대통령 다 뒤집어 씌웠잖아요. 최순실한테? 네. 나는 선의 좋은 일을 한 건데 쟤 때문에 그래 된 거다라고 다 뒤집어 씌웠잖아요. 그러면 이제 최순실이 얘기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나는 천문학적인 돈을 내가 한 거는 맞다. 우리 아버지한테서 받은 것도 맞다. 그런데 그 돈의 상당수는 내게 아니다. 내가 차명 관리해 준 거다. 박근혜 거다. 그렇게 하면 뭐라고 그러죠? 그런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니까요. 아,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제 이게 뭐냐 하면은 게임 이론에서 얘기하는 재수의 딜레마 게임이에요. 재수의 딜레마. 지금은 이제 공동 정범이죠, 지금. 그죠? 검찰에 검찰에 따르면 공동 정범이 돼 있죠. 그런데 이제 저기는 대신 모든 정보를 그다음에 최순실이가 어떻게 진술하고 있다는 걸 간접적으로 다 알 거예요. 그런데 그렇겠죠. 원래 이제 살인 사건을 저지른 어떤 두 공동 정범을 따로따로 격리시켜 놓고 서로 정보를 교환할 수 없는 상태에 데려다 놓고 이제 플리바게닝을 하는 거예요. 야, 네가 불면은 가능해줄게. 네가 불면 5년, 네가 불고 쟤가 안 불면 니는 5년, 쟤는 10년. 네가 안 불고 쟤가 불면 쟤는 5년, 니는 10년. 그렇게 걸면요, 다 둘이 다 불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재수의 딜레마 게임인데 지금 최순실과 박근혜 사이의 게임은 엄격한 재수의 딜레마 조건하고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박근혜는 아직 자유로운 몸이고 아직도 대통령이라는 권한을 가지고 지금 검찰에서 벌어지고 있는 조사 내용을 이미 공소장도 다 입수해서 봤을 거고. 그렇죠. 또 여러여러해서 지금 현재 검찰이 칼을 겨누고 있는 내용이라든가 혐의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막 이제 준비를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반박 논리 같은 걸. 네. 그러니까 엄격한 의미에서 소통이 완전히 두 범죄 피의자 사이에 소통이 완전히 차단된 그런 조건은 아니지만 잘못하면 최순실이 부를 수 있다니까요. 이미 박근혜와 최순실은 아니지만 최순실은 차은택한테 네가 다 덮어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죠. 당연히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박근혜는 최순실한테 덮어 씌우고. 왜냐면 그 사람들은 이제 어떤 이념이나 숭고한 이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뭉친 동지들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이익 때문에 이해관계를 같이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지금 뭐 인생 완전히 망쳤는데 감옥을 몇 년 사느냐 이 완전히 인생을 망쳤는데 지금 오로지 자기 생각밖에 지금은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남 생각할 지금 처지가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유라가 들어오느냐 마느냐 이것도 되게 주의 깊게 보겠죠. 제가 볼 때는 정유라는 안 들어올 것 같아요. 정유라는 들어오지 않는다. 엄마 말도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래요? 제가 그 정유라와 장시호, 그 다음에 이제 최순덕, 최순실, 이 부녀 가족들을 오랫동안 관찰한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유라는 엄마 말도 안 듣는다. 엄마 말 안 듣고요. 어릴 때부터 엄마가 정유라 때문에 엄청 신경 많이 썼어요. 아, 그래요? 예, 마음고생을 많이 했대요. 한마디로 관리가 안 되는, 통제가 안 되는 애라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엄마가 누구를 통해서 들어와라. 네. 니 들어와야 네가 형량이 줄어든다.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정유라는 안 들어올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뭐 혐의가 특정이 되면 그때는 뭐 수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수배를 해도 그거는 이제 뭐 범죄인 인도 협정이 독일하고 아마 안 돼 있을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인터폴 같은 걸 해야 되는데 그건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죠. 네. 예. 근데 뭐 정유라 씨도 자기 스스로 혼자 해본 경험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혼자 이렇게 독일에서 뭔가 살 수 있을까? 아, 이제 그런 지적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정유라를 잘 알고 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던데 그거는 또 단도리를 해놨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세상 8살 때 자기 몸을 씻어주는 세신사분의 아주머니를 뺨을 때릴 정도의 아, 네. 그 어린 아이가 그렇게 자랐는데 네. 그거는 누구한테서 배웠겠어요? 엄마한테 배운 거예요. 아, 그러니까요. 예. 엄마가 정호성 비서관이 뭐 녹취한 건 나중에 드러나겠지만 완전히 그냥 뭐 말하는 게 그다음에 뭐 저기 뭐 청담고등학교고 정유라가 다녔던 학교 가가지고 뭐 그 난리치고 그다음에 여하여대 난리치고 한 그런 거 다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애가 학교에 안 와가지고 선생님이 학교 좀 나오라고 했는데 그걸 가지고 난리친다는 게 예. 그러니까 말이 됩니까 그게? 그러니까 다른 걸 배웠겠죠. 배웠다고 보는 게 상식이죠. 네. 예. 그렇다면은 그렇게 살던 사람이 몸이 갇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간다는 건요. 그 사람 상상을 못해요. 아, 그렇죠. 예. 일반 저희 같은 이제 보통 사람들이 들어가도 그게 굉장히 힘들고 예, 고통스러운 그냥 시간인데. 보통 사람들은 반독재 투쟁하다가 뭐 시민운동하다가 뭐 노동자 활동하다가 감옥 들어갈 수 있어요. 네. 근데 그거는 미리 각오하고서 한 싸움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내가 이게 투쟁하는 것은 내가 감옥 갈 수 있다. 라고 항상 그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마음의 준비가 돼 있다고. 근데 저 사람들은 그런 마음의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었을 테니까 안 돼 있는 정도가 아니죠. 엄청나게 고통스러울 거라는 거죠. 예. 잘 됐다. 네, 그렇죠. 뭐 그러면은 이번 주에 이제 분수령이라고 언론에서 많이 분수하지 않습니까? 네네. 네, 특검이 시작이 되고 네. 국정조사가 시작이 되는데 네.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박근혜가 내려올 가능성도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좀 그런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 이제 고비라고 봐야죠. 네. 이제 제가 볼 때는 청와대 대변인과 청와대 관계자가 그 얘기를 했다는 것은 네. 그는 생판 거짓말은 아니라고 해석하고 싶어요. 그거는 진짜 이제 뒤늦게 상황 파악을 시작한 거죠, 이제. 아, 이 정도였나? 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뒤늦게 상황 파악을 박근혜 스스로가 하기 시작한 징조로 저는 봐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는 청와대가 나의 집이었고 네. 대한민국을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세웠고 그렇지 않으면은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 이제는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겠습니다. 안 하고 대통령직을 사퇴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그게 제가 볼 때는 실수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에 그렇게 있었다고 저는 봐요. 그렇죠. 실수라고 해도 그거를 눈치 못 채고 있었다는 거는 바로 반응이 안 나오잖아요. 원래 말실수를 하면은 아 이게 아닌데 네. 하고 바로 정정하잖아요. 한참 있다가 한참 있다가도 누가 얘기해줘서 알았어요. 네. 그거를 자기가 끝까지 몰랐더라고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건 무의식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문제가 있었지? 내가 우리나라에서 아버지가 이렇게 세운 나라에 내가 청와대 주인이라서 내가 왔는데 내가 뭘 잘못했어? 나는 국가 국민을 위해서 나는 선의를 하는 것밖에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렇죠. 이 상황이 이제 이렇게 된 걸 이제 조금씩 고민하기 시작한다는 것은 저는 이제 새로운 상황의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런 네. 징조 중에 하나로 봅니다. 그런데 그게 뭐 곧 드러날 거예요. 그 이번 주 안에 그런 일이 벌어질 거다라고 혹시 생각을 하시나요? 워낙 이번 주가 되게 고비라는 분석들이 많아가지고. 특검 수사가 문제예요. 탄핵 발의가 아니고 제가 보면 특검 수사를 네. 받으러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 이게 고비예요. 제가 볼 때는 특검 수사 받으러 못 나옵니다. 특검도. 왜냐하면은 변호사가 옆에서 아무리 돕는다 해도 변호사가 옆에서 돕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변호사는 모든 걸 알아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또 진술은 변호사가 할 수가 없어요. 아 본인이 해야 돼요. 그럼요. 조사를 받을 때. 네. 네, 그렇죠. 조력은 받을
받을 수 있는데 도움은 받을 수 있지만 네. 그거는 진술은 본인이 해야 되는데 그 허술함이 다 드러날 거예요. 그러니까 65년 살면서 처음으로 본인 생각을 말하는. 65년 박근혜의 삶 자체가 네. 특검의 수사 과정에서 다 드러날 거예요. 수준 자체가. 그렇죠. 그걸 어떻게 견디죠? 제가 볼 때는 못 견딥니다. 노무현 대통령하고 다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조력을 받지 않고 물론 변호인이 본인 스스로가 변호사기도 했고. 네. 본인 이제 스타일상 옆에서 그 변호인이 입회했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 옆에서 입회했던 변호사는 단 한마디도 거둔 적이 없다 그러더라고. 어쨌든 노무현 네. 대통령은 스스로 그렇게 모든 걸 자신 있게 다 얘기를 할 수 있는 대통령이었고 네. 박근혜는 아니에요. 그렇죠. 예, 아니기 때문에 특검 수사관 앞에 앉는다? 제가 볼 때는 본인은 상상을 안 하고 있을 거예요. 특검이 또 누가 될지도 모르고. 네. 네. 아니, 그래서 저는 만약에 뭐가 나온다면 특검 수사가 시작되기 직전에 뭐가 나올 거다. 안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제 세게 버티는 거죠. 특검 거부하면서 그야말로 그때는 진짜 개기는 거죠. 촛불이 횃불 되기를 기다리는 거죠. 지금 뭐 그런 상황까지 갈 수도 있겠죠. 갈 수도 있겠는데 가급적이면 빨리 본인이 결단하시는 게 아무래도 제일 좋겠죠. 그럼요. 지금도 늦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승만 대통령 그만뒀을 때 하와이 떠나는 날 서울시민 수십만이 나와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울었다니까요. 지금이라도 최순실이 뭘 어떻게 했건 간에 모든 잘못은 제 잘못입니다. 라고 시인을 하고 죄송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가족도 없고 40년 동안 돌봐주던 사람들 다 지금 감옥에 가 있는데 네. 그럼 국민들이 거기다가 가혹하게 뭘 하겠습니까? 그냥 지은 죄의 대가만 받고 나오시면 되죠. 네. 그거보다는 저는 사실은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얘기를 하면 저는 박근혜 대통령은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최태민한테 홀려가지고 한 이 모든 과정을 치유하는 치유를 받아야 돼요. 아, 예. 남은 생이 2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40년이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야 박근혜 전체의 삶이 치유가 되는 거지. 네. 이 상태로 가면은 탄핵을 당하든 물러나든 안 물러나든 감옥에 가든 안 가든 트라우마를 치유하지 않고 이대로 가면요. 박근혜 인생은 너무 서글퍼요. 수감과 치료를 병행을 하는. 그러니까 그거는 무슨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거죠. 그 트라우마를 진정으로 트라우마를 치유를 하려면 그거는 남이 신경정신과 전문의한테 데리고 가가지고 치유를 받아가지고는 그게 효과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네. 제가 아는 이런 신경정신학적인 상식으로는 그래서는 안 되고 본인이 내가 지금 트라우마를 치유하지 못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세월호 유가족들이 그렇게 저희들 얘기 좀 들어주세요 하는 것도 냉정하게 외면하는 것은 뭐냐? 바로 나의 트라우마를 치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남의 아픔을 공감 못한 거거든요. 네. 이게 이제 정혜신 박사를 비롯한 신경정신과 전문인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 제가 제 트라우마를 치유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걸 스스로 인정을 하고 남은 생은 이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데다가 집중을 해야 과거의 삶도 치유받을 수 있어요. 안 그러면은 이 삶 전체가 너무 불행해져요. 지금 이제 뭐 지금까지 버텨오면서 또 지금까지 해온 일을 딱 보면서 국민 여러분들이 과연 그렇게 또 용서를 해줄 것인가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왠지. 네, 어쨌건 알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착하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국민들이 네. 참 선하기 때문에 자기 잘못을 진솔하게 인정하고 책임을 지겠다 하고 용서를 구하면 또 여론이 바뀝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우리 국민들이 그런 점에서는 또 관대한 민족이에요. 예. 지금 완전히 빤한 거짓말 하고 있으니까 지금 나라도 지금 완전히 위신도 막 땅에 떨어진 데다가 그렇죠. 화가 나죠. 화가 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계속 화나게 만들잖아요. 계속해서. 알겠습니다. 어쨌건 이거의 모든 시작은 본인이 책임지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 그렇습니다. 네,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시작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언론에 보도되고 드러났던 사실을 다 인정해야 돼요. 다 맞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아주 사소한 것에서는 디테일은 틀릴 수가 있죠. 틀릴 수가 네. 있지만 내용은 다 맞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과연 상황 변화가 일어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녹음 여기까지 하시죠. 자, 이렇게 주간 박근혜 9화 녹음 마쳤습니다. 이번 주 녹음 가장 길게 했어요. 저희 이번에 9화째인데 편집본은 얼마나 나갈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녹음 시간은 약 1시간 20분 정도 녹음이 되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모든 국민들이 네. 최태민, 최순실, 박근혜, 정유라, 장시호, 최순덕 다 전문가가 되어 있는데 아, 그렇죠. 전문가가 되어 있는데 네. 또 무슨 얘기를 더 할 수 있을까 사실은 또 그런 생각 좀 들어요. 그런데 또 얘기하다 보니까 얘기할 게 또 굉장히 많아요. 또 워낙 지금 있는 그들이 엄청나게 많이 얽혀 있고 이 지배 계층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
상황이어서 이거를 다 얘기를 하려면 굉장히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하죠. 근데 어떤 청취자분께서 댓글에 그렇게 남기셨는데 네. 뭐 주간 박근혜가 이제 끝날 때쯤이 되면 네, 그때는 뭐 주간 이명박도 하고 이제 뭐 주간 뭐 4대강도 하고 뭐 그런 요청도 하셨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 지금 미리 예단을 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사실 저희가 방송을 딱 시작을 할 때 처음에 짤 때 박근혜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지배계층 전체를 한번 청취자 여러분께 이 실상을 좀 알려드리고자 방송을 시작을 했던 건데 일단 포인트로 일단 박근혜 대통령에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시작을 해보자라고 해서 나왔던 게 이제 주간 박근혜예요. 그래서 뭐 이게 뭐 끝나게 되면 더 이상 주간 박근혜가 의미가 없다라는 판단이 들면은 그 이후에는 그때 가서 한번 또 고민을 또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공지를 드리면 오늘 12월 3일 저희 미오캣이 미오캣 파티를 합니다. 지난주보다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는데 네, 아직 자리가 좀 남습니다. 네, 그날 이제 오시면 저희 신앙님 대표이사와 함께 또 저희 기자들 몇 명도 이제 나와서 신앙님 대표이사가 주간 박근혜에서 차마 말 못했던 얘기들 그런 또 짜잘한 이제 그 비사까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니 뭐 짜잘할지 뭐 그렇죠. 폭탄이 나올지 폭탄을 기대하지 마시고 저는 폭탄 투척가가 아니에요. 아, 예, 그렇죠. 네, 저희 다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어쨌건 미오캣 공지에 보면은 저희 파티 관련 공지가 있고요. 거기서 이제 구글 독스 홈페이지 통해서 들어오셔가지고 신청을 해주시면은 네, 저희가 따로 문자를 드릴 예정입니다. 12월 3일 오후 5시고요. 장소는 당산동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당산동에 굉장히 분위기가 좋은 네, 호프집이 있어요. 네, 그쪽으로 오시면 저희가 재밌는 미오캣 파티, 연말 파티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아닙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 주에 뵙는 거고 미오캣 3일날 파티. 네, 3일날 파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프라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